예, 안녕하십니까. KDI 규제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양용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경제적 성과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규제를 개선했을 때 그것이 경제적으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도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저희 센터가 출범한 2014년에 그 규제 전환의 규제 개혁의 경제적 성과라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그때 연구진으로 참여를 했다가 굉장히 이게 그 성과를 추정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저는 중간에 드랍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다른 박사님들이 다 그래도 좀 잘 해내셔가지고 한 8개에서 10개 정도의 경제적 성과 추정 연구가 책자로 나왔는데 저는 거기에 참여를 못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해 보려고 지금 법제연구원에서 지금 법제연구원을 주관 기관으로 해가지고 협동 연구 과제를 진행 중인데 역시나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성과를 어떻게든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오늘의 주제와 맞닿아 있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그 사례에 대해서 경제적 성과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승환 박사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발표를 좀 진행함에 있어서 제 발표와 약간 관련되는 부분을 조금 더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 2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1항은 신기술 서비스 제품 규제를 제가 중간중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1호가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가장 협의의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이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와 제품의 인정 요건, 개념 등을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방식, 이것이 포괄적 개념 정의고요. 3호 서비스와 제품에 관한 분류 기준을 장래의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하는 규정 방식, 이것이 세 번째 유연한 분류 체계이고 4호는 그 밖의 신기술 서비스 제품 출시 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출시 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방식, 이것이 사후평가 관리라고 하는 네 번째 방식입니다. 이 네 가지를 네거티브 전환 중에서도 입법 방식 유연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따가 원소연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실 내용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이라는 그 개념 내에서 규제 샌드박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입법 방식 유연화에 대해서 좀 발표를 드리겠고요. 그 2항은 규제를 제1항에 따른 규정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 1항은 규제를 새로 도입할 때 관한 내용이고 2항은 기존 규제를 이런 식으로 개선하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그 초반에 몇 번의 규제 전환, 네거티브 규제 전환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 2항을 활용해서 규제 전환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은 1차에서 3차까지는 중앙부처 법령을 전환을 했고요. 그때 1차, 2차, 3차 다 해서 235건의 규제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년 하반기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 142건을 전환을 했고 2020년 상반기에 공공기관 규정을 포함해서 206건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이때 각각의 차수에 집계되지 않은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래도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와 5차 이렇게 걸쳐서 그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많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중앙부처 전환 규제 1차, 2차, 3차에 걸친 253건의 규제 전환 중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협의의 네거티브는 51건이 있었고 제2호에 해당하는 포괄적 개념 정의는 40건, 유연한 분류 체계는 115건이 있었고 사후평가 관리는 10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이제 규제 전환 수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사실 이제 화면에서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테고 보시는 그 발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사실 1항이 조금 더 주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고 1항에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이런 내용을 좀 이런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 라고 하고 2항에서는 기존 규제도 역시 이러한 방식을 따라서 좀 전환해보자 라는 그런 목표가 제시되었던 건데 사실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이런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규제 영향 분석서를 저희가 검증하다 보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부터 해가지고 사후평가 관리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까지 5가지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씩 검토하는 그런 란이 있는데 모두 다 해당 사항 아님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제5조의 1항의 내용은 지금 부처에서 그렇게까지 관심을 안 두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법제연과 같이 하는 협동 연구과제에서 대표 사례를 먼저 몇 개를 뽑았는데요. 대표 사례에 8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선정한 것은 8개이고요. 첫 번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음식물 건조 분말을 유기질 비료 원료로 허용하는 그런 방식의 규제 전환이 있었고 일반 동산 문화재 수출 또는 반출 대상을 확대하는 그런 규제 전환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신특허 분류 체계를 도입한 그런 규제 전환이 있었고 네 번째로 체외 진단 의료기기 즉시 변경 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규제 전환이 있었고 다섯 번째로 5개 영업 가능 장소를 확대하는 규제 전환 여섯 번째로는 중소기업 기술 개발 제품 개념을 확대하는 규제 전환 일곱 번째로 시험 검사 기관 설비 기준 설비 기준을 사후평가로 전환하는 규제 전환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수상 레저 기구의 개념을 확대하는 규제 전환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 사례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235개를 좀 살펴보고 그 외에도 사실 이제 235개는 2019년 상반기까지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진행됐던 규제 전환 사례를 살펴보고 그 중에서 경제적 성과를 좀 한번 추정해볼 만하겠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그렇게 고른 것들이 이렇게 8개 사례가 되겠고요. 보시면 사실 제목만 보고는 이게 어떤 규제 전환인지 좀 알기가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일단은 1번과 4번과 6번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은 8개 과제를 저희가 대표 사례로 뽑았는데 이 8개 사례 중에서 5개는 경제적 성과를 예상치 자료가 있습니다. 나머지 3건은 예상치 자료를 받지를 못해서 부처 담당자와 인터뷰하면서 경제적 성과가 어떤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 그 5개에 대해서 먼저 경제적 성과를 보면은 주관 부처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체로 경제적 성과를 높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음식물 건조 분말을 유기질 비료 생산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연 105억 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산업 기술 특허 분류 체계를 새로 만들어서 여기에 우선 심사를 적용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규제 전환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특허 심사 기간이 신산업 기술에 대해서는 11개월 정도 단축된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외 진단 의료기기 변경 허가를 규제를 전환하는 경우에 변경 허가 기간이 42일 단축되는 것이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생산업체들의 매출이 1,486억 원 증가한다. 그리고 변경 허가 비용은 5,900만 원 절감된다. 이것은 사실 비용 절감은 크지는 않습니다. 매출 증대 효과가 훨씬 큽니다. 다음으로 이제 5개 영업이 활성화될 경우에 매출이 3,446억 원 증가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고, 워터 슬라이드 설치 비용은 건당 2천만 원 감소할 것이다. 이제 사실 워터 슬라이드가 몇 건이나 설치되는지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규제가 전환된 이후에 설치되는 것을 봤어야 되는데, 이제 예상치는 일단 설치 비용이 건당 2천만 원 감소한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와 네 번째, 여섯 번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음식물 건조 분말을 유기질 비료 원료로 허용하는 이 규제 개선은 원래는 이제 유기질 비료 원료 목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료의 개념이 있고 비료의 그런 공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비료관리법에 보면 비료의 정의가 되어 있고 제4조에 보면 공정규격이라는 것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정규격에 보면 비료의 원료가 쭉 있고 그 중에 또 유기질 비료의 원료가 쭉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는 원래 한 17가지 정도의 원료가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이 규제 전환 당시에 이게 2019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음식물 건조 분말을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한 줄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음식물 건조 분말이 유기질 비료에 사용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 이 세미나의 주제인 네거티브 리스트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더 추가하면 이게 네거티브 규제 전환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비료관리법에서 비료의 정의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료관리법의 제2조 정의를 보면,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어떤 것이 비료이고 어떤 것이 비료가 아닌지 조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4조에 공정규격을 고시하도록 했고, 그 공정규격에 이런 것들은 비료라고 본다, 비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격을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고시는 좀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고, 음식물 건조 분말을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가 아닌가는 그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매우 그렇게 쉬운 규제 전환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이해관계자도 꽤 많이 있고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규제 전환을 하겠다고 했을 때 꽤 반발도 있었고, 그 반발을 어떻게든 좀 이해 갈등을 좀 해소를 하고 음식물 건조 분말이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경제적 성과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이제 담당 부처에서 이 경제적 성과를 연 105억 원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원래 이제 유기질 비료 중에 이제 아주까리 유박을 사용하는 그런 유기질 비료가 있었습니다. 아주까리 유박을 사용해서 비료를 생산하는 그런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그런 그 방식 중에서는 이제 아주까리 유박을 한 35만 톤 정도, 연 35만 톤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물론 매년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톤당 15만 원이라고 예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규제 개선을 통해서 음식물 건조 분말을 전부 다 사용하면 좀 곤란하니 원료의 30%를 음식물 건조 분말로 대체하면 약 10.5만 톤에 대해서 톤당 10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음식물 건조 분말은 톤당 한 5만 원 정도, 그때 당시로는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조금 그 값은 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3분의 1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거의 8분의 1 정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생각해서 톤당 10만 원을 절감하고 그게 10.5만 톤이라고 하니 곱하기 하면 연 105억 원이 절감된다. 이 정도면 굉장히 공정규격 고시 하나 바꿈으로 인해서 상당한 경제적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농진청 담당자와 인터뷰를 했을 때 2020년에 아주까리 유박 수입량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30% 감소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충분한 경제적 성과가 있었던 걸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단지 이제 실제 음식물 건조 분말 사용이 늘었는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성과를 한번 좀 전체를 본 것은 아니고 사실 지금 자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경제적 성과를 추정할 때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자료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게 이 규제의 성과인지를 발라내는지, 이 모형 혹은 뭐 다른 뭐랄까요,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어떤 식으로 발라내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일단 자료부터 지금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번 가능한 정도까지만 해봤더니 일단 유기질 비료가 55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음식물 건조 분말을 포함한 유기질 비료는 올해 초까지 봤을 때 43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음식물 건조 분말은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나 하면은 많은 게 25%, 적은 게 한 5% 정도 됩니다. 뭐 이게 단순히 평균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5%에 가까운 것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런가 보면은 일단 농가에서 음식물 건조 분말을 많이 함유한 비료는 원하지 않더라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제가 좀 용어를 조금 약간 순화해서 음식물 건조 분말이라고 했었는데 정식 명칭은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 분말이라고 해서 비료에 폐기물이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 분말이 얼마나 들어가 있다라고 비료에 써 있으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별로 원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유기질 비료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축 분뇨를 활용한 유기질 비료가 굉장히 많은데 그 유기질 비료 생산 업체들이 이것이 많이 활용되는 것을 좀 견제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실제 성과는 그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건조 분말이 사용되는 비료 숫자가 적고 거기서도 함유량이 30%보다 적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 최대치로 활용되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제 이 성과가 그럼 105억 원이 아니고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는 그거를 하려면은 유기질 비료 각각의 판매량 그리고 그 각각의 함유량을 다 구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좀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거기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성과를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일단 먼저 고시를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에서 폐기물이라는 표현을 삭제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다른 생산업체들의 견제 등 이해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다른 몇 가지 관련된 규제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일단 넘어가겠고 4번에 체외 진단 의료기기 즉시 변경 허가 대상 확대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하면은 경미한 변경 사항에는 이외에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체외 진단 의료기기라고 하면은 몇 가지 생각이 되실 텐데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의 그 자가 진단 검사 키트를 많이 보셨을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체외 진단 의료기기입니다. 뭔가 안으로 진단 의료기기를 몸 안으로 넣어서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이제 그 체액을 빼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밖에 뭐 실험실에 가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아무래도 그 체내 의료기기를 집어 넣어야 되는 경우보다는 훨씬 더 그 위험도가 떨어질 건데 이런 것들을 규제를 좀 강하게 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제는 허가받아야 하는 그런 변경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외에는 모두 다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경제적 성과를 어떤 식으로 추정했는가 하면은 변경 허가 기간은 평균 42일 단축될 것이고 업체당 일일 평균 매출액은 얼마이다. 그리고 그 295개 업체가 있고 각각 하루 평균 1,200만 원씩 42일간 매출액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합계가 1,486억 원이다. 이렇게 예상치 추정을 했는데 이것은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성과를 확인하지는 못했고 다른 방식으로 한번 좀 더 확인을 해봤습니다. 식약처 담당자를 인터뷰했더니 연구 용역 결과 허가 대상이 57%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20%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면 2018년에 1년 동안 1269건의 허가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2019년에 1010건의 허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2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여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낮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기본적으로 중대한 변경 사항이 무엇인지를 규정을 했는데 거기에 해당된다라는 그런 판정이 상당히 평소보다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해 2017년, 2018년에는 이 정도면은 이제 중대한 변경 사항으로 보이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2019년에 막상 이 새 규제를 적용해 보니 이거는 중대한 변경 사항이다라고 분류되는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판단이 보수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연구 영역에서는 기존 허가 자료, 2017년 허가 자료를 사용해서 이제 그 분류를 했는데, 2019년부터 적용이 되면서는 새로운 유형의 그런 변경 사항들이 추가가 되면서 이걸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기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낮아진 성과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이건 저희가 판단하기에 상당히 우수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연구를 통해서 중대한 변경 사항을 목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일단 2017년에 허가 자료가 713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전수 검토를 했고 그 중에서 306건은 중대 변경 사항이다. 나머지 407건은 경미한 변경 사항이다. 그래서 407건 57% 정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 앞으로 얼마만큼의 허가가 줄어들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었고, 물론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좀 많이 적게 성과가 있었지만 그래도 꽤 그 성과 예측이 가능했던 그런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이 규제 전환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 허가 자료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계속해서 중대한 변경 사항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더 좁혀 나가는 그런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6번 과제를 좀 보겠는데요. 중소기업 기술 개발 제품 개념을 확대한 것인데요. 이것은 포괄적 개념 정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제 개선 내용은 사실 제목만으로는 좀 어려운데 기술 개발 제품이라는 것이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입니다. 그런데 기술 개발 제품의 개념이 당시에는 제품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술을 적용해서 생산한 제품. 그런데 신기술을 적용한 공사나 용역이나 예컨대 설계 같은 그런 것들은 기술 개발 제품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기술 개발 제품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기술 개발을 한 그런 업체들이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많이 예상된다는 것이 이제 중기부에서 처음에 생각한 것이었고, 굉장히 상당히 좋은 그런 규제 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부 담당자 인터뷰에서는 공공 조달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도 증대될 것이고 수익도 올라갈 것이고 성과가 예상되긴 한다. 그런데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공사 영역에서 매출이 좀 증가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신기술 관련 우선 구매가 증가량이 상당히 높은데 그 밖의 우선 구매는 증가율이 별로 높지 않았으니 아무래도 공사 용역 쪽에서 많이 그렇게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측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실제 들여다보니까 우선 구매 대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판로 지원법상의 우선 구매 대상은 성능 인증 제품이 있고 조달 우수 제품이 있고 NEP 신기술 제품 인증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품질 인증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타 지정 제품이 있는데 그 기타 지정 제품이 바로 기술 개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기타 지정 제품의 범위를 제품이 아니라
봉사 영역까지 확대한 것인데 이걸 확대했다고 해서 다른 것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 개발 제품이 조금 더 늘어나서 그것이 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되려면 역시 기존의 그 우선 구매 대상이었던 것들과 경합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효과가 높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었는데 다만 기존에도 기술 개발 제품으로 인정이 되진 않았어도 이 신기술을 이용해서 뭐 성능 인증을 받는다든지 조달 우수 제품으로 등록된다든지 하면 여전히 우선 구매 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마지널한 그런 좀 규제 개선 성과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구매 대상이 너무 많은 것은 오히려 우선 구매 효과를 좀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우선 구매 대상을 좀 더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하는 그런 개선 방안 도출이 필요합니다. 7번, 8번도 넘어가겠고요. 이제 경제적 성과를 요약해 보면 사실 규제 개선 효과가 명확하게 확인된 사례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음식물 건조물말, 체외진단 의료기기 변경 허가, 그리고 발표에서 좀 누락한 식품 등 시험 검사 기관의 장비 구매 건수 감소, 이런 것들은 좀 규제 개선 효과가 명확하게 확인된 사례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규제 개선 효과가 명확하게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있을 것 같다라고 보이긴 하지만 그런 걸 좀 확인하기는 어려웠는데요. 실제로 높은 경제적 성과를 기대한 과제들이 5개 이상이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도 일부는 성과 확인을 좀 하기가 어려웠고, 성과가 확인된 과제 중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실제 성과가 좀 낮은 경우가 다수 있었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소비자의 수용성, 유기질 비료 원료의 경우에서 보셨듯이 소비자의 수용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재량적 판단으로 인해서 규제 집행 단계에서 그것이 좀 강하게 적용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술 개발 제품 사례에서 보셨듯이 한정된 시장과 자원을 두고 기존 사업자와 경쟁해야 되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실제 성과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타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외부 요인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제가 발표하지 않은 여러 개 사례 중에서 예컨대 일반 동산문화재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5개 영업 허용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마침 그 코로나19 확산하고 겹치면서 일반 동산문화재 반출권이 굉장히 급감을 하고 5개 영업을 5개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매출이 급감을 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불가항력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책적 시사점을 뽑아낸다고 하면은 일단 규제 개선의 효과를 좀 고려해서 개선 사항을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규제 개선을 어떤 식으로 좀 도출을 했는지, 왜 이 규제를 개선하려고 생각했는지 물어봤을 때 부처가 자체 발굴한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부처가 자체 발굴하는 그런 개선 과제의 경우에는 진짜 이 규제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왜 효과가 낮고 효과가 나지 않는지를 파악해서 그걸 좀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근거 기반 규제 설계가 아주 좋은 방안입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변경 심사 대상을 정할 때 기준 허가 자료를 이제 검토해서 심사 대상과 면제 대상을 분류했던 것처럼 하면 규제 개선 효과를 사전에 예상할 수가 있겠고, 그게 조금 그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왜 그런지 그런 것들을 좀 쉽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규제 개선 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추가 조치를 하고 타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 규제가 들어오면서 그 분야에서는 규제 개선 효과가 낮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서 부정적 효과를 미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정책 설계에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또 추가 인터뷰를 하고 좀 자료를 확보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좀 더 경제적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